과일 냄새나는 여자랑은 더 이상 못 살아. 도장 찍고 꺼져. 장인의 시신이 채 식기도 전이었습니다. 장례식장 향 연기가 자욱한 그곳에서 사위가 딸의 얼굴에 서류 뭉치를 던졌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딸이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똑똑히 봤습니다. 15년을 함께한 남자가 장인의 영정사진 앞에서 이혼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딸이 울며 매달렸지만 사위는 차갑게 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저 인간을 반드시 무너뜨리겠다고요. 강남 한복판에 7천억짜리 빌딩을 숨기고 있는 74살 과일 장수의 복수가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그곳에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말순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74살이 되었어요. 평생을 시장통에서 과일을 팔며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제 존재가 지워지는 기분을 느낄 줄은 몰랐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모욕당하는 기분이 어떤 건지 아세요? 제 기막힌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새벽 3시 어김없이 자명종이 울렸습니다. 40년째 같은 시간에 울리는 소리인데 이 소리에 익숙해지는 날은 끝내 오지 않더군요. 저는 이불 속에서 잠시 눈을 감은 채 몸을 뒤척였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쑤시고 무릎에서는 뼈가 서로 갈리는 듯한 통증이 올라왔어요. 74해를 버텨온 이 몸뚱이가 새벽마다 항의를 하는 것이었죠. 그래도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도 돈을 벌어야 하니까요. 저는 이를 악물고 몸을 억지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허리를 펴는데 뚝뚝 소리가 났어요. 차가운 방바닥에 발을 딛자 온몸에 한기가 돌았습니다. 안방 장롱 앞으로 가서 맨 아래 칸을 열었어요. 거기에는 낡은 배 상자처럼 생긴 나무 괴짝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시장에서 가져온 폐목재 같았죠. 저는 그 괴짝의 바닥을 2번 두드리고 옆면을 한번 밀었습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 숨겨진 칸이 열렸어요. 그 안에는 현금 다발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GP홀딩스라고 새겨진 법인 도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돈의 출처를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몇 명 되지 않아요. 제 남편 그리고 최 부장 정도였죠. 저는 무심하게 그날 쓸 현금 몇 장만 꺼내 낡은 전대에 쑤셔 넣었습니다. 괴짝을 다시 닫고 장롱문을 밀어 잠갔어요. 새벽 공기는 코끝을 찌르듯이 차가웠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어요. 시장 골목에 들어서자 젖은 콘크리트 냄새와 생선 비린내가 뒤섞인 특유의 공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이 냄새가 싫지 않았어요. 40년 넘게 맡아온 냄새니까요. 이 냄새가 바로 제 인생이었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생선 가게 순자를 마주쳤습니다. 순자가 멀리서 손을 흔들며 소리쳤어요. 박 여사, 오늘 얼굴이 폈네. 돈 좀 만졌어? 만지긴. 네 생선 비린내가 여기까지 나서 잠을 못 잤다. 우리는 서로 욕설 섞인 인사를 주고받으며 각자의 자리로 향했습니다. 이게 시장 사람들의 아침 인사였어요. 거칠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서로를 향한 정이 듬뿍 담겨 있었죠.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경매장은 새벽 4시부터 전쟁터가 됩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수백 개의 과일 상자가 쌓여 있었어요. 경매사의 우렁찬 구령 소리가 천장을 울렸습니다. 젊은 중매인들이 태블릿 PC를 두드리며 입찰가를 올릴 때 저는 눈빛 하나와 손가락 신호만으로 물건을 낙찰받았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최상금 나주 배였어요. 경매사가 배 물량을 올렸을 때 저는 검지와 중지를 살짝 꺾어 보였습니다.
그것이 제 최종 입찰 신호였어요. 젊은 중매인 하나가 태블릿을 두드리며 따라붙었지만 제가 엄지를 살짝 꺾는 순간 그는 포기했습니다. 40년 경력의 눈빛 앞에서 함부로 덤비는 사람은 이 경매장에 없었어요. 낙찰된 배 상자를 트럭에 싣고 가게로 돌아오는 길, 저는 배 하나를 꺼내 껍질 냄새를 맡았습니다. 달콤한 향이 코끝을 감쌌어요. 당도 13브릭스 이상은 되겠더군요. 껍질 냄새만 맡아도 당도를 맞히는 건 저만의 재주였습니다. 과일은 거짓말 안 해. 사람 놈들이 문제지.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가게 한쪽 구석, 과일 상자로 가려진 쪽방에는 제 남편이 누워 있었어요. 폐암 말기 판정을 받은 지 6달째, 남편은 이제 혼자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상자들을 치우고 쪽방으로 들어가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은 젊은 시절 강남 배밭에서 걸음을 지고 나르던 손이었습니다. 투박하고 거칠었지만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어요. 손등에 붉어진 핏줄을 쓰다듬으며 저는 남편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광대뼈가 툭 튀어나오고 눈이 움푹 패여 있었어요. 피부는 누렇게 떴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야위었는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여보, 오늘 배가 좋아요. 당신이 좋아하던 나주배. 남편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쥐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저는 남편의 약을 타러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사위가 원장으로 있는 골든 페어 타워 안의 병원이었어요. 저는 일부러 낡은 옷을 입고 엘리베이터 구석에 숨듯이 섰습니다. 이 건물은 제 것이었습니다. 7천억 가치의 이 빌딩 전체가 제 소유였어요. 하지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모습을 감추고 뒤에서 지켜보기로 했던 거죠. 엘리베이터가 로비에서 멈추자 청소복을 입은 젊은 여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할머니, 화물 승강기 타세요. 여긴 환자용이에요.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속에서 뭔가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참았어요. 아직은 참아야 할 때니까요. 로비를 지나다 관리소장 김 과장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김 과장은 저를 알아보고 황급히 90도로 허리를 숙이려 했어요. 저는 재빨리 눈짓을 보냈습니다. 티내지 말라는 신호였죠. 김 과장은 어색하게 고개만 까딱이고 지나갔습니다. 약을 타러 가는 길에 진료실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대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 척하며 안쪽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위 준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전화 통화를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아, 장인어른? 곧 가시겠지. 그 노인네 냄새가 내 가운에 배는 것 같아 미치겠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것처럼 앉아 있었어요. 손에 쥔 처방전이 구겨지는 것도 몰랐습니다. 노인네 냄새라니요. 제 남편이 평생을 땀 흘려 일한 그 사람이 저 인간에게는 그저 냄새나는 존재일 뿐이었던 겁니다. 눈앞이 아찔해졌어요. 손끝이 차갑게 떨려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어요. 서글픔에 가까웠죠. 복도 끝에서 딸 지영이를 발견했을 때 저는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영이는 간호사들 눈치를 보며 구석에 서 있었어요. 소매가 달아해진 코트를 입고 어깨를 움츠린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반면 진료실에서 나온 준호의 손목에는 번쩍거리는 명품 시계가 채워져 있었죠. 간호사들에게 거만하게 지시하는 준호의 모습과 구석에 쪼그리고 있는 딸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제 가슴이 쓰라렸어요.
저는 발걸음을 돌려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에게 배라도 깎아주려고 칼을 들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쪽방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달려가 보니 남편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입에서 시뻘건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남편을 안아들었어요. 남편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언제 이렇게 마른 거죠? 제 품 안에서 남편이 가늘게 숨을 몰아쉬었어요. 여보, 여보. 정신 차려요. 제발. 시장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상인들이 달려왔고 누군가 119에 전화했어요. 생선 가게 순자가 울먹이며 제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구급차가 오기까지의 시간이 평생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저는 남편의 손을 놓지 않은 채 계속 이름을 불렀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산소호흡기를 쓰고 있어서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사이렌 소리가 귀를 찢을 듯이 울렸습니다. 남편의 손에서 온기가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남편의 입술이 달싹거리는 것을 저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숨기고 당신 맘대로 살아. 지영이 지켜.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은 사위가 있는 병원이었습니다. 저는 준호에게 연락했어요. 당신 병원 응급실이니 빨리 내려오라고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지금 VIP 수술 중이라 못 내려갑니다. 레지던트 보낼게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 시간에 준호는 당직실에서 주식 차트를 보고 있었다는 것을요. 제 남편이 피를 토하며 죽어가는 그 순간에 그 인간은 주식 그래프나 들여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은 차가운 응급실 침대 위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제가 손을 잡고 있었지만 제대로 된 치료 한 번 받지 못하고 떠났어요. 형광등 불빛만 차갑게 빛나는 그 공간에서 저는 남편의 싸늘해지는 손을 붙잡고 가슴을 쳤습니다. 평생 고생만 시켰습니다. 새벽 경매장을 같이 누비고 배밭에서 땀 흘리고 그 돈으로 빌딩을 세웠지만 정작 남편에게는 편한 날 하루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허무하게 보내다니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망 선고가 내려진 지 1시간이 넘어서야 준호가 응급실에 나타났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준호가 소매 끝으로 코를 살짝 막는 것을요. 냄새를 피하는 제스처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 인간이 평생 무시했던 그 냄새가 뭔지 곧 알게 해주겠다고요. 남편의 영정 앞에서 저는 조용히 맹세했습니다. 여보, 잘 봐요. 당신을 무시했던 그놈, 내가 어떻게 밟아주는지. 저는 주머니에서 낡은 폴더폰을 꺼내 최 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최 부장이 전화를 받았어요. 최 부장, GP홀딩스 장부 가져와. 이제 시작이야. 장례식장은 시장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생선 비린내, 젓갈 냄새, 땀 냄새가 뒤섞인 특유의 공기가 빈소를 가득 채웠어요. 정장 대신 앞치마를 두른 사람들, 고무장갑 자국이 선명한 손으로 절을 하는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어떤 분은 생선 비늘이 팔뚝에 붙은 채로 오기도 했어요. 상인들이 꼬깃꼬깃 접어온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조이금 봉투가 쌓여갔습니다. 과일 물이 밴 봉투도 있었고 젖은 손으로 만져서 구겨진 봉투도 있었어요. 저에게는 그 어떤 화환보다 귀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준호는 그 봉투들을 마치 쓰레기를 만지듯 집게손가락으로 집어 올렸습니다.
이거 세균 덩어리 아니에요? 만지기도 싫네. 준호가 손 소독제를 펌프질하며 인상을 찌푸렸어요. 향긋한 알코올 냄새가 빈소에 퍼졌습니다. 제 손톱 밑이 시큰거렸어요. 저 봉투들이 얼마나 귀한 돈인지, 새벽부터 땀 흘려번 푼 돈을 얼마나 아껴서 모은 건지 저 인간은 평생 모를 겁니다. 준호가 빈소 안에서 버티지 못하고 VIP실로 피신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공기청정기를 최대로 틀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준호가 마스크를 쓰고 앉아 있는 게 보였습니다. 휴대폰으로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제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말이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례식장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회의원, 대기업 회장 이름이 적힌 거대한 조화들이 줄줄이 들어온 거예요. 화환 리본에 적힌 이름들이 하나같이 쟁쟁했습니다. 준호가 VIP실에서 나와 눈이 휘둥그레진 채 그 화환들을 바라봤어요. 내 명성이 이 정도였나? 역시 나는 달라. 준호가 어깨를 으쓱하며 화환들을 빈소 입구 쪽으로 재배치하라고 지시했어요. 병원 홍보용으로 쓰겠다는 거였죠.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 화환들이 누구에게 온 건지 저 인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빈소 한쪽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최 부장이 배달원 복장을 하고 커다란 사과 박스를 들고 왔어요. 땀에 젖은 모자를 쓰고 허름한 점퍼를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장례 비용이라며 제게 건네려는 찰나 준호가 성큼성큼 달려와 그 박스를 발로 걷어찼어요. 아, 과일 쪼가리 좀 치워요. 여기가 과일 가게예요?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발가락을 움켜쥐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어요. 아, 뭘 넣은 거야? 돌덩어리야? 저는 태연하게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그 박스 안에는 현금 5억 원이 빽빽하게 들어 있었거든요. 5만 원권 지폐만 장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돈의 무게를 모르는 인간이 제 발로 복을 걷어찬 거였죠.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최 부장이 저와 눈을 마주치고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문객 중에 낯익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병원 이사장 딸이었어요.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비싼 향수 냄새를 풍기며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빈소에 어울리지 않는 붉은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어요. 복도 구석에서 두 사람의 손이 스쳤습니다. 준호가 여자의 허리에 살짝 손을 얹는 것까지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의 눈빛이 은밀하게 오갔습니다. 마치 연인 사이처럼요. 제 딸 지영이도 그 장면을 봤어요. 지영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영이가 준호에게 다가가 따졌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 여자랑 무슨 사이야? 아빠 장례식장에서 이게 뭐야? 준호가 지영이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거칠게요. 지영이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어요. 주변 조문객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상상이 지나치네. 피곤하게 왜 이래?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저 인간의 손이 제 딸에게 닿는 것을 보는 게 이렇게 참기 힘든 일인 줄 몰랐습니다. 조문객들이 빠지고 새벽 2시가 되었습니다. 빈소에는 저와 지영이 그리고 준호만 남았어요. 형광등 불빛만 윙윙거리며 빈소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영정사진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국화꽃 향기가 짙게 퍼져 있었습니다. 준호가 상주 완장을 거칠게 팽개치더니 양복 안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봉투 안에서 나온 것은 이혼 서류였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장례 끝나면 도장 찍어. 당신네 수준이 냄새나서 더 못 참겠어. 준호가 서류를 지영이 앞에 던졌습니다.
지영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지금 아빠 돌아가셨는데 이혼 얘기를 해? 그러니까 타이밍 맞춰서 하는 거잖아. 장인어른 살아계실 때 하면 충격받으실까봐 참은 거야. 내가 얼마나 배려한 건지 알아? 준호가 능글맞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제 가슴에 못을 박았어요. 저는 손에 든 과도를 꽉 쥐었습니다. 손잡이가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준호가 지영이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손톱이 번들번들하게 매니큐어 칠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장모님 사는 그 낡은 빌라 보증금이라도 빼서 위자료로 내놔. 내가 그동안 당신네 먹여 살린 값이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천히 걸어나갔어요. 과도를 손에 쥔 채로요. 제 발걸음 소리가 빈소에 울렸습니다. 제 그림자가 준호 앞에 길게 드리워졌어요. 자네, 이 말 주워 담을 수 없네. 정말 후회 안 하겠나? 제 목소리가 낮고 차가웠습니다. 빈소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준호가 저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콧방귀를 뀌며 말했어요. 후회요? 과일 썩은 내 나는 집구석 탈출하는 게 제 인생 로또입니다. 제 병원 근처엔 얼씬도 마세요. 격 떨어지니까. 준호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제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분노를 넘어선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오히려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았어요. 이 순간을 평생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영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어요. 상복 치마가 바닥에 쓸렸습니다. 저는 딸을 안아들었어요. 지영이의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등을 쓸어주며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지영아, 울지 마라. 돈, 그까짓 거 썩어나게 많다. 저놈, 알몸으로 쫓겨나게 해줄게. 지영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에 의아함이 스쳤어요. 엄마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럴 만도 했죠. 평생 과일 장사만 한 엄마가 뜬금없이 돈 얘기를 하니까요. 저는 딸의 눈물을 손등으로 닦아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호가 제 말을 흘려들으며 빈소를 나갔습니다. 발인식에도 참석하지 않겠다며요. 출근해야 한다는 핑계였죠. 구두 굽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준호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곧 저 뒷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초라해질 거라는 걸 저 인간은 상상도 못하고 있었어요. 새벽녘 빈소 뒤편에서 최 부장이 배달원 복장을 벗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단정한 양복이 있었어요. 넥타이까지 메고 있었습니다. 최 부장이 제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회장님, GP홀딩스 이름으로 작업 시작할까요? 저는 남편의 영정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영정 속 남편이 저를 보며 웃고 있었어요. 시작해요.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 발인식 날 아침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검은색 리무진 장이차 10대가 줄지어 나타난 거예요. 준호는 출근한다며 콧배기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시장 상인들이 운구 행렬을 이루었습니다. 횟집 아저씨가 앞장서고 떡집 아주머니가 뒤를 따랐어요. 야채 가게 할아버지도 정육점 사장님도 나오셨습니다. 모두 검은 옷을 입고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어요. 생선 가게 순자가 제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박 여사 힘내. 우리가 다 옆에 있잖아. 저는 그 따뜻한 손을 꼭 쥐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어요. 명품 가방을 드는 손보다 새벽부터 일하느라 거칠어진 이 손들이 더 귀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 진짜 가족이었어요.
화장터의 불길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관이 천천히 들어가는 것이 보였어요. 저는 유리창에 손을 대고 서 있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손바닥에 전해졌어요. 마치 남편이 마지막으로 제 손을 잡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저는 닦지 않았어요. 지영이가 제 옆에서 흐느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두 손 모두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모녀가 나란히 서서 불길을 바라봤어요. 불길이 잦아들고 남편의 유골함을 받았을 때 저는 그것을 두 팔로 꼭 안았습니다. 아직도 따뜻한 것 같았어요. 유골함이 이렇게 가벼울 줄 몰랐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사람이 이 작은 함 안에 들어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유골함을 가슴에 품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유골함을 안은 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이었어요. 남편이 좋아하던 날씨였죠. 어딘가에서 남편이 저를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보, 잘 봐요. 당신을 무시했던 그놈, 내가 어떻게 밟아주는지. 제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퍼져나갔습니다.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였어요. 지영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 눈에서 더 이상 눈물은 흐르지 않았어요. 저는 딸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최 부장이 멀리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최 부장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준비하라는 신호였죠.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49제가 끝난 다음 날 저는 GP홀딩스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골든 페어 타워맨 꼭대기층에 있는 그곳은 제 비밀 아지트였어요. 일반인은 출입할 수 없는 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45층에서 멈추자 최 부장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양복 차림에 두꺼운 서류 파일을 안고 있었어요. 회장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남산타워가 손에 잡힐 듯 가까웠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준호가 환자를 보고 있겠죠. 자기가 밟고 서 있는 땅이 누구 것인지도 모른 채요. 최 부장이 서류를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준호 병원의 재정 상태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이준호 원장의 병원 현황입니다. 현재 이 건물 12층부터 15층까지 사용 중이고 월 임대료는 8천만 원입니다. 저는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병원 매출은 꽤 높았지만 지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고급 승용차 리스비, 골프 회원권 유지비, 해외 학회 출장비, 전부 병원 비용으로 처리되어 있었어요. 허영은 넘치는데 실속은 없네요. 저는 혀를 찼습니다. 최 부장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그리고 회장님, 이건 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서류에는 병원 이사장 딸과의 내연 관계가 적혀 있었습니다. 호텔 출입 기록, 선물 구매 내역, 심지어 둘이 함께 찍은 사진까지 있었어요. 장례식장에서 봤던 그 여자였습니다. 붉은 립스틱을 바르고 준호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이 여자가 누군지 알아봤어요? 병원 이사장 외동딸입니다. 32살이고 이혼 경력이 한 번 있어요. 이준호 원장이 이사장 자리를 노리고 접근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분노보다는 한심함이 앞섰어요. 제 딸을 버리고 저런 여자에게 붙으려 하다니요. 임대료 인상 통보는 언제 나가요? 오늘 오후 3시에 공문이 발송됩니다. 다음 달부터 임대료를 3배로 올린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복수의 첫 단추가 끼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그날 저녁 지영이를 불러 저녁을 먹었습니다. 시장 근처 작은 설렁탕집이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끈한 국물이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지영이는 숟가락을 들지 않았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나 봐요. 화장기 없는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엄마, 나 어떡해. 이혼하면 갈 데도 없어. 지영이가 숟가락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가는 손이었어요. 지영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지영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 병원 있는 건물 있지? 골든 페어 타워. 응. 그게 왜? 그 건물이 엄마 거야. 지영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숟가락을 든 채 멈춰버렸어요. 뭐라고? 엄마, 무슨 소리야? 엄마가 그 건물 주인이야. 아빠랑 평생 모은 돈으로 산 거야. 7천억짜리 건물이야. 지영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입이 벌어진 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숟가락이 손에서 미끄러져 테이블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숨긴 거 미안해. 근데 이제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지영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놀라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엄마, 그럼 그 인간이 엄마한테 임대료를 낸 거야? 그래. 매달 8천만 원씩? 지영이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렸어요. 울음인지 웃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인간이 엄마 보고 격 떨어진다고 했는데 사실은 엄마한테 월세 내는 세입자였던 거야? 그렇지. 지영이가 결국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눈물과 웃음이 뒤섞인 이상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미쳤다. 진짜 미쳤어. 지영이가 테이블을 치며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어요. 오랜만에 딸과 함께 웃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최 부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예상대로입니다. 이준호 원장이 난리가 났어요. 저는 전화기를 귀에 바짝 대고 들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임대료 인상 공문을 받자마자 관리사무소로 뛰어왔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서 소리를 질렀대요. 책상을 내리치고 직원들한테 욕설까지 퍼부었답니다. 뭐라고 했대요? 건물주가 누구냐고 당장 만나게 해달라고 난리였답니다. 하지만 저희 직원들이 건물주 신원은 비공개라고 했죠. 결국 아무것도 못 알아내고 씩씩거리며 돌아갔대요. 저는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상상이 됐어요. 준호가 발을 동동 구르며 화내는 모습이요. 그 오만하던 얼굴이 일그러지는 장면이요. 계속 지켜봐요. 그리고 다음 단계 준비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시작에 불과했어요. 사흘 뒤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준호가 은행 대출을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임대료가 3배로 오르면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니까요. 하지만 은행들이 하나같이 대출을 거절했습니다. 강남의 대형 은행 5곳을 돌아다녔지만 전부 허탕이었어요. 최 부장이 그 이유를 알려줬어요. 제가 미리 손을 썼습니다. 주요 은행 지점장들에게 이준호 원장의 재정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정보를 흘렸거든요. 과도한 사치성 지출, 내연 관계 의혹까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물이 점점 좁혀지고 있었어요. 준호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준호가 이사장 딸에게 달려간 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돈줄이 막히니 다른 곳에서 찾으려 한 거죠.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어요. 이사장이 갑자기 준호를 경계하기 시작했거든요. 이사장 딸과의 만남도 금지시켰다고 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이사장이 갑자기 태도가 변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준호 원장을 사위로 삼겠다는 말까지 했었는데요. 최 부장이 보고했습니다. 저는 빙그레 웃었어요. 내가 이사장한테 편지를 보냈거든요. 준호가 딸에게 접근한 진짜 이유가 뭔지 알려줬지. 사위 자리가 아니라 이사장 자리를 노린다는 것도요. 최 부장이 감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치밀하십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치밀한 게 아니야. 그냥 진실을 알려준 것뿐이지. 거짓말쟁이는 결국 진실 앞에서 무너지는 법이야. 그 무렵 지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와 허탈함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그 인간이 갑자기 이혼 안 하겠대.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뭐라고 하던? 돈이 좀 어려워져서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래. 갑자기 다정하게 굴면서 잘해보자고 하더라고. 얼굴에 철판을 깔았어, 진짜. 그 뻔뻔한 표정이 눈에 선해. 지영이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지영아, 걱정 마. 저 인간이 무릎 꿇고 빌어도 절대 용서하면 안 돼. 알겠지? 알아, 엄마. 이제 알아. 그 인간 진짜 배신자야. 전화를 끊고 저는 남편의 유골함을 바라봤습니다. 거실 한쪽에 모셔둔 유골함이 오후 햇살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여보, 잘 보고 있죠? 아직 시작이에요. 저놈이 무릎 꿇는 날까지 지켜봐요. 저는 유골함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어딘가에서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어요. 최 부장이 다음 작전을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다음 주에 건물 전체 소방 점검이 있습니다. 이때를 이용해서 병원 쪽에 시설 보안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소방 설비가 오래되어서 전면 교체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요. 저는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소방시설 보안 비용이 3억 원으로 예상되어 있었어요. 스프링클러 전면 교체, 비상구 확장 공사, 방화문 설치 등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임대료도 못 내는데 3억 원을 어디서 구하겠어요. 게다가 공사 기간 동안은 진료도 못하게 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물이 더욱 촘촘해지고 있었어요. 준호가 숨 쉴 틈을 주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진행해요. 빈틈없이. 최 부장이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복수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준호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어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과일 가게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사과 냄새, 배 냄새, 귤 냄새가 뒤섞인 달콤한 공기였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과일들이 윤기나게 빛났어요. 생선 가게 순자가 손을 흔들며 다가왔어요. 앞치마에 비늘이 묻어 있었습니다. 박 여사, 요즘 표정이 좀 밝아졌네. 무슨 좋은 일 있어? 저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어요. 응, 아주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순자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저는 과일 상자를 정리하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배 하나를 집어들어 냄새를 맡았어요. 달콤한 향이 코끝을 감쌌습니다. 준호야, 이제 시작이야. 내가 무시했던 과일 냄새가 널 어디까지 쫓아갈지 두고 봐라. 소방 점검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 9시 저는 과일 가게에서 평소처럼 사과를 닦고 있었어요. 빨간 사과 껍질이 햇살에 반짝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골든 페어 타워에 가 있었어요. 최 부장에게서 실시간으로 보고가 올 예정이었거든요.
손에 사과를 들고 있었지만 눈은 계속 휴대폰을 향했습니다. 10시 정각 첫 번째 전화가 왔습니다. 심장이 쿵 뛰었어요. 회장님, 소방점검단이 병원층에 도착했습니다. 점검관 5명이 서류 뭉치를 들고 왔어요. 이준호 원장이 직접 나와서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과를 닦던 손을 멈추고 전화기를 귀에 바짝 댔습니다. 어떤 표정이에요? 웃고 있습니다. 아직 상황 파악을 못한 것 같아요. 점검단한테 커피도 대접하고 있습니다. 저는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갈지 두고 봐야죠. 1시간 뒤 2번째 전화가 왔습니다. 최 부장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어요. 회장님, 점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소방시설 전면 교체 명령이 떨어졌어요. 스프링클러, 비상구, 방화문 전부요. 공사 기간만 2달이 걸린다고 합니다. 준호 표정은 어때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리는 게 보여요. 점검단한테 사정하듯이 말하고 있는데 소용없어 보입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벽에 기대고 있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복수의 칼날이 한 겹 더 파고드는 느낌이었어요.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준호가 직접 관리사무소를 찾아와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최 부장이 급히 전화했습니다.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이준호 원장이 관리사무소 로비에서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양복 바지가 바닥에 닿는 것도 신경 안 쓰고요. 건물주를 만나게 해달라고 사정하고 있어요. 울먹이면서요. 코끝이 빨갛게 됐습니다. 저는 과일 상자 위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그토록 오만하던 준호가 무릎을 꿇다니요. 장례식장에서 콧방귀를 뀌던 그 인간이요. 사진 찍어둬요. 영상도요. 이미 찍었습니다. 선명하게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복수가 이렇게 달콤한 건지 몰랐어요.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이제 시작이었죠. 며칠 뒤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병원 직원들이 월급을 못 받았다며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은 거예요. 간호사 15명이 집단으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임대료가 3배로 오르고 소방시설 보안 비용까지 들어가니 병원 운영 자금이 바닥난 거였죠. 최 부장이 그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이준호 원장이 사채까지 알아보고 있다고 합니다. 강남 일대 사채업자들을 다 접촉했대요. 하지만 신용이 바닥이라 빌려주는 곳이 없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물이 더욱 조여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지영이었어요.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떨림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엄마, 그 인간이 집에 찾아왔어.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배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뭐라고? 무슨 짓을 한 거야? 무릎 꿇고 빌었어.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현관문 앞에서 1시간 넘게 버텼어.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지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 쫓아냈어. 경비 아저씨 불러서 끌어냈어. 근데 엄마, 이상한 말을 했어.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힘줄이 붉어졌어요. 뭐라고 했는데? 장모님이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다고. 요즘 이상한 일들이 자꾸 생기는데 우연이 아닌 것 같다고. 눈빛이 무섭더라고.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준호가 눈치를 챈 거였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어요. 지영아, 걱정 마. 그 인간이 뭘 알겠어.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준호가 생각보다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최 부장이 급히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평소의 차분함이 사라지고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회장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스쳤어요. 무슨 일이에요? 이준호 원장이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유명한 업체래요. 건물주가 누군지 알아보려고요. 벌써 이틀째 조사 중이랍니다. 저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빨리 움직일 줄은 몰랐어요. 탐정이 뭘 알아냈대요? 아직은 아무것도 못 알아냈습니다. 하지만 시간 문제일 수 있어요. GP홀딩스 법인 등기부를 파헤치면 회장님 이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법인 설립 당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거든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에 먹구름이 끼고 있었어요. 바람도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복수의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최 부장, 법인 구조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해외 법인을 하나 더 세우면 추적이 어려워집니다. 홍콩이나 싱가포르 쪽으로요. 그렇게 해요. 시간을 벌어야 해요. 빨리 진행해 주세요. 최 부장이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복수가 이렇게 복잡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유골함 앞에 앉았습니다. 촛불을 켜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촛불 그림자가 벽에서 일렁거렸습니다. 남편 사진 속 얼굴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보,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너무 힘들어요. 그 인간이 눈치를 챈 것 같아요. 유골함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촛불이 살랑살랑 흔들렸어요. 마치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 같았어요.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마음은 단단해졌어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을 무시하고 딸을 버리려 했던 그 인간을 절대 용서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반격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최 부장이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했어요. 숨이 가쁜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대박입니다. 이준호 원장의 비자금 계좌를 찾았어요. 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과일 상자를 내려놓고 전화기를 꽉 쥐었어요. 비자금이요? 네. 병원 매출 일부를 빼돌려서 해외 계좌에 숨겨뒀더라고요. 싱가포르 은행이에요. 금액이 20억 원이 넘습니다. 5년 동안 차곡차곡 빼돌린 거예요. 저는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그 인간이 그렇게까지 치사할 줄은 몰랐어요. 병원 직원들 월급은 안 주면서 자기 배만 불린 거였죠. 이걸 어떻게 알아냈어요? 병원 격리 직원 중 한 명이 월급 밀린 것에 분노해서 제보했습니다. 3개월째 월급을 못 받았대요. 증거 자료까지 확보했어요. 계좌 거래 내역, 해외 송금 기록 전부요.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늘이 돕는 것 같았어요.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비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자료 어디에 쓸 수 있어요? 국세청에 제보하면 됩니다.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가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병원 운영은 완전히 마비됩니다. 계좌 동결에 체납 세금 추징까지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집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수의 칼날이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준호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진행해요. 하지만 제보자가 누군지는 철저히 숨겨야 해요. 그 직원이 불이익 받으면 안 돼요. 물론입니다, 회장님. 익명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먹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어둠 뒤에는 반드시 빛이 온다는 걸 느꼈습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지영이를 만났습니다. 시장 근처 작은 국밥집이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2그릇이 테이블에 놓였습니다. 지영이의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어요.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요즘 그 인간 완전 초상집이래. 병원 직원들도 다 떠나고 있다고. 간호사들이 집단으로 사표 냈대. 저는 국밥 국물을 호호 불며 들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속을 데웠어요. 그래, 잘 됐네. 환자들도 빠지고 있대. 소문이 퍼졌나 봐. 병원 분위기가 엉망이라고.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담담하게 국밥을 떴어요. 근데 엄마 아직도 신기해. 엄마가 그 큰 건물 주인이라니. 평생 과일 장사만 하셨는데.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어요. 지영아, 엄마가 돈 숨긴 건 미안해. 근데 그 돈은 결국 다 내 거야. 내가 행복하게 살길 바라는 엄마 마음이야. 아빠도 그랬어. 지영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참으려 했지만 결국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 고마워. 진짜 고마워. 나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평생을 참아온 것 같았어요. 딸의 눈물을 닦아주며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국밥집을 나서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 떠 있었어요. 맑은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저 별 중 하나가 되어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찬바람이 불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여보, 조금만 더 기다려요. 거의 다 왔어요. 그놈이 완전히 무너지는 날 당신 무덤에 보고할게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복수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발걸음이 한결 더 가벼워졌습니다. 국세청 제보가 접수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시장에서 배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과일 향기가 가게 안에 가득했어요. 손님들이 오가고 상인들의 흥정 소리가 활기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장모님,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호가 가게 앞에 서 있었어요. 양복이 구겨져 있었고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잠을 못 잔 것 같았어요. 넥타이도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평소의 말끔한 모습과는 딴판이었죠. 하지만 눈빛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손에 든 배를 내려놓지 않았어요. 주변 상인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습니다. 장모님, 할 말이 있어서요. 준호가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한 발짝 물러섰어요. 준호의 입꼬리가 실룩거렸습니다. 장모님이 골든 페어 타워 건물 주시죠?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서 배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준호의 눈이 승리감으로 반짝거렸어요. 탐정이 알아냈어요. GP홀딩스 대표이사 박말순. 장모님 본인 맞으시죠? 저는 침묵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준호가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그동안 저한테 장난치신 거예요? 임대료 3배 인상, 소방시설 보안 명령, 은행 대출 차단. 다 장모님이 하신 거죠?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놀라서 쳐다봤어요. 저는 준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어요. 숨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 내가 했다. 그래서 어쩔 건데?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분노로 목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관자놀이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장모님 미쳤어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한 짓을 생각해봐. 내 장인이 돌아가신 날 이혼 서류를 내밀었지. 과일 냄새 난다고 격 떨어진다고 했지. 내 딸을 밀쳤지. 병원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했지. 저는 한 발짝 앞으로 나갔습니다.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50년 인생에서 이렇게 차가운 목소리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너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해. 반드시. 준호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손등에 힘줄이 붉어졌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나오시겠다 이거죠? 저도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후회하시게 될 거예요. 준호가 돌아서 나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거칠게 울렸어요.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닥치니 두려웠습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그날 저녁 최 부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전화기를 제대로 잡기 힘들었어요. 최 부장, 준호가 알아냈어요. 제가 건물주라는 걸. 최 부장의 목소리가 굳어졌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예상보다 빨랐네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일단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대책을 세워야 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깔리고 있었어요. 불안한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어요. 다음 날부터 준호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지영이에게 연락이 왔어요. 지영이가 울먹이며 전화했습니다.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그 인간이 소송을 건데.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소송? 무슨 소송? 재산 분할 소송이래. 엄마가 건물을 숨긴 건 사기라고, 이혼할 때 재산의 절반을 받아야 한다고. 변호사 내용 증명까지 보내왔어.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뻔뻔한 놈이 끝까지 돈에 눈이 멀었어요. 장인장모 무시하던 놈이 이제 와서 재산을 달라니요. 걱정 마, 지영아. 변호사 붙여서 싸울 거야. 그놈한테 한 푼도 안 줘. 전화를 끊고 최 부장에게 연락했습니다. 최 부장이 급히 와서 상황을 설명해 줬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이준호 원장이 유명한 재산 전문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강남에서 손꼽히는 변호사예요. 공격적인 소송 전략을 펼칠 겁니다. 이길 수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최고 변호사를 붙이면 충분히 싸울 수 있어요. 비용은 걱정 마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거였어요. 법정에서 만나자 이준호. 하지만 준호의 반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시장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제가 사기를 쳐서 건물을 샀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나가면 고개를 돌리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50년 동안 함께한 이웃들이었는데요. 생선 가게 순자가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걱정스러웠어요. 박 여사, 이상한 소문이 돌아. 내가 남편 재산 빼돌렸다고. 몰래 건물 사서 숨겼다고.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손에 든 과일이 미끄러질 뻔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 건물은 우리 부부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거야. 새벽마다 과일 떼러 다니면서 손 트고 허리 아프면서 모은 돈이라고. 나는 알아. 박 여사가 그런 사람 아닌 거. 근데 누가 시장 곳곳에 그런 말을 퍼뜨리고 다녀. 어제는 정육점 앞에서 소리 지르고 다녔다더라.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준호의 짓이 분명했습니다. 제 평판을 망가뜨리려는 거였죠.
50년 쌓은 신용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려는 비열한 짓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유골함 앞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촛불을 켜고 남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어요. 여보, 저 너무 힘들어요. 그놈이 반격하기 시작했어요. 사방에서 공격이 들어와요.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남편이 저를 위로하는 것 같았어요. 괜찮다고, 힘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더 큰 문제가 터진 건 그 다음 주였습니다.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제보한 준호의 비자금 건으로 조사를 시작했는데 역으로 제 세금 문제를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최 부장이 긴급하게 보고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회장님,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준호 원장이 국세청에 회장님 탈세 의혹을 제보했어요. 지피홀딩스의 모든 거래 내역을 조사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탈세라니요? 저는 세금을 다 냈어요. 한 푼도 빠뜨린 적 없어요. 문제는 지피홀딩스 설립 과정입니다. 당시 절세를 위해 복잡한 법인 구조를 만들었는데 이걸 탈세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요. 국세청에서 악의적으로 해석하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복수하려다 역공을 당한 거였어요. 그놈이 이렇게 교활할 줄 몰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해요? 세무사와 변호사를 동시에 붙여야 합니다. 세무조사 대응 전문가를 섭외해야 해요.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사방에서 적이 몰려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지영이가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초췌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 창백했어요. 엄마,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내가 그 인간이랑 결혼 안 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지영이의 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바보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놈이 나쁜 거지. 엄마가 사람을 잘못 봤어. 지영이가 제 품에서 흐느꼈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렸어요. 저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의 등을 쓸어주면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이를 악물었어요. 지영아, 엄마가 반드시 이길 거야. 저놈이 먼저 무너지게 만들 거야. 두고 봐. 지영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엄마, 힘들면 그만둬도 돼. 나는 엄마가 더 중요해. 돈이고 건물이고 다 필요 없어. 저는 딸의 눈물을 손등으로 닦아줬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안 돼. 여기서 물러서면 아빠한테 면목이 없어. 평생 당하고만 살다 간 아빠한테.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방어만 하면 질 수밖에 없어요. 더 강하게 공격해야 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어요. 최 부장을 불러 새로운 작전을 지시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최 부장은 달려왔어요. 준호 병원의 의료사고 기록을 조사해요. 5년치 전부. 분명히 뭔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연녀 관계도 다시 파봐요. 증거를 확보해야 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빠짐없이 샅샅이 조사하겠습니다. 최 부장이 나가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는 흐린 밤이었어요.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앞에 놓인 길처럼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먹구름 뒤에는 반드시 별이 있으니까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유골함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저놈이 반격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저도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촛불이 살랑 흔들렸습니다. 남편이 응원하고 격려하는 것 같았어요. 준호야, 내가 먼저 싸움을 걸었어. 끝까지 한번 가보자. 누가 먼저 무너지나 두고 보자. 최 부장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주일 만에 찾아낸 자료는 충격적이었어요. 준호 병원에서 3년 전 의료사고가 있었습니다. 마취 과정에서 53살 여성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었어요. 당시 준호가 직접 집도했고 마취 용량을 잘못 계산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유가족에게 15억 원의 합의금을 주고 조용히 덮었다고 했어요. 이 자료면 준호를 완전히 끝장낼 수 있어요.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 취소까지 가능합니다. 최 부장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서류에는 사망 진단서, 합의서, 그리고 증인 진술까지 빼곡히 담겨 있었어요. 드디어 결정타를 날릴 수 있게 된 거였죠.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준호가 제기한 재산분할 소송의 첫 번째 심리가 열린다는 통보였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갔어요. 서울가정법원 건물이 거대하게 느껴졌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법정 앞 복도에서 준호와 마주쳤습니다. 준호가 비웃듯이 웃었어요. 말끔하게 차려입은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장모님, 법정에서 뵙게 되네요. 기분이 어떠세요?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법정 안으로 들어갔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심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준호 측 변호사가 공격적으로 나왔어요. 안경을 쓴 중년 남자였는데 눈빛이 매서웠습니다. 원고 측은 피고가 결혼 기간 중 재산을 은닉했다고 주장합니다. GP홀딩스라는 회사를 통해 7천억 원 상당의 건물을 숨겼습니다. 판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가슴이 조여왔어요. 제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해당 재산은 피고가 결혼 전부터 축적한 것으로 혼인 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준호 측 변호사가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어요. 결혼 후에도 GP홀딩스에 자금이 유입된 기록이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가 화면에 떴어요.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건 과일 장사 수익금을 법인 계좌로 옮긴 것뿐이었는데 마치 큰 비리처럼 포장되어 있었어요. 심리가 끝나고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어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상대 측 증거가 예상보다 탄탄해요. 그들이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재산의 상당 부분을 나눠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법원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엉덩이를 얼렸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그 인간에게 빼앗길 수도 있다니요. 새벽마다 과일 떼러 다니고 손 트고 허리 아프면서 모은 돈인데요. 설상가상으로 국세청 조사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조사관 2명이 GP홀딩스 사무실에 나타났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들이었습니다. 장부와 서류를 샅샅이 뒤졌어요. 캐비닛을 열고 컴퓨터 파일을 복사하고 직원들을 불러 질문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손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마치 범죄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박말순 대표님,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조사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표정이 돌처럼 굳어 있었어요. 저는 긴장한 채 질문에 답했습니다. 2시간 넘게 조사가 이어졌어요. 같은 질문이 반복되었습니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어요.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최 부장이 보고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회장님, 상황이 심각합니다. 조사관들이 법인 설립 과정의 자금 출처를 집중적으로 파고 있어요.
특히 초기 자본금 출처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거액의 추징금이 나올 수 있어요. 수십억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사방에서 벽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더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영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나 병원에 입원했어.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뭐라고? 무슨 일이야? 어디 다쳤어? 그 인간이 집에 찾아와서 난동을 피웠어. 술 먹고 왔더라고. 소리 지르면서 재산 내놓으라고 했어. 밀치는 바람에 계단에서 굴렀어. 다리를 다쳤어. 저는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지영이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왼쪽 다리에 깁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시퍼런 멍 자국이 있었고 입술이 터져 피가 묻어 있었어요. 지영아. 저는 딸에게 달려가 손을 잡았습니다. 지영이의 손이 차가웠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때문에. 내가 그 인간한테 문 열어줬어. 지영이가 울먹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그놈이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준호가 이렇게 폭력까지 쓸 줄은 몰랐어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짐승이었어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준호는 발뺌했어요. 지영이가 혼자 넘어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계단이 미끄러웠다고, 자기는 손도 안 댔다고 했어요. 증거가 없어서 경찰도 손을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목격자도 없었고 CCTV도 없는 골목이었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법이 이렇게 무력할 수가 있었어요. 병원에서 밤을 지새우며 지영이 곁을 지켰습니다. 좁은 보호자용 의자에 앉아 뜬 눈으로 밤을 보냈어요. 지영이가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복수 때문에 딸이 다친 거였어요. 모든 게 제 잘못이었습니다. 제가 복수를 시작하지 않았으면 딸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새벽녘 최 부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벨소리에 깜짝 놀라 일어났어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새벽 4시였어요.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의료사고 자료가 유출됐습니다. 누군가 준호한테 흘린 것 같아요. 아마 조사 과정에서 정보가 샌 것 같습니다. 준호가 선수를 쳤어요. 저는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벽을 짚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어요. 선수를 쳤다니 무슨 말이에요? 준호가 먼저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오늘 아침 강남의 한 호텔에서요. 자신이 과거에 실수가 있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 동시에 회장님이 자신을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눈물까지 흘렸대요. 장모가 자신을 파멸시키려 한다면서요. 기자들이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여론이 준호 편으로 기울고 있어요. 저는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차가운 병원복도 바닥이 엉덩이를 얼렸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준호가 한 수 앞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인터넷에는 저를 비난하는 글들이 넘쳐났어요. 사위를 괴롭히는 악덕 장모라는 제목의 기사가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습니다. 댓글에는 온갖 욕설이 달렸어요. 돈만 아는 괴물 장모, 사위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 이런 말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집어던지고 싶었어요. 시장에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발길을 끊었어요.
30년 넘게 사가던 아주머니가 제 눈을 피하며 다른 가게로 갔습니다. 생선 가게 순자마저 제 눈을 피했어요. 50년 동안 함께한 이웃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아침에 나와도 인사를 건네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과일 가게 셔터를 내리고 안에 앉아 울었습니다. 형광등도 켜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꺼내 들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가게를 열던 날 찍은 사진이었어요. 여보, 저 실패한 것 같아요. 복수하려다 모든 걸 잃었어요. 당신 원수도 못 갚고 딸도 다치게 하고 이웃들한테도 버림받았어요. 사진 속 남편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흐느꼈어요.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이렇게 비참할 수가 없었어요. 지영이가 태어난 날 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발을 짚고 과일 가게 안으로 천천히 들어왔어요. 엄마, 그만하자. 이제 그만 포기하자. 지영이가 목발을 짚고 서서 말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깁스한 다리가 무거워 보였습니다.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 못 보겠어. 밤새 우는 거 다 알아. 재산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엄마만 있으면 돼. 우리 그냥 여기서 살자. 과일 장사하면서. 저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깁스를 한 다리, 멍든 얼굴. 제 복수 때문에 딸이 이렇게 됐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정말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남편에게 면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딸을 더 이상 다치게 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말순 씨 맞으시죠? 저는 3년 전 이준호 병원에서 돌아가신 환자의 딸입니다. 제 엄마가 그 병원에서 수술받다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멎는 것 같았어요. 저도 그 인간한테 복수하고 싶어요. 저한테 증거가 있어요.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캄캄했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비치는 것 같았어요.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서민지라는 35살 여자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시장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민지를 만났어요. 오후 2시였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짧은 단발머리를 한 여자였어요.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슬픔이 깊게 서려 있었어요. 저와 비슷한 눈빛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의 눈빛이요. 어머니가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준호 병원에서요. 민지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지만 손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커피잔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간단한 척추 수술이었어요. 허리 디스크요. 그런데 마취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대요. 마취량을 잘못 계산했다고 나중에 알았어요. 어머니가 수술대에서 깨어나지 못했어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민지의 아픔이 느껴졌어요. 53살의 딸을 두고 떠나야 했던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합의금을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15억 원이요. 큰 돈이었죠. 하지만 그 돈이 무슨 소용이에요. 어머니를 돌려받을 수 없는데.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민지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저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의할 때 녹음을 해뒀어요. 이준호가 직접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이에요. 변호사도 모르게 몰래 녹음했어요.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어요. 합의 조건에 비밀 유지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참을 수가 없어요. 저도 복수하고 싶어요.
민지가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였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카페 안에 준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마취량을 잘못 계산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합의금으로 조용히 해주세요. 제발 언론에는 알리지 말아주세요.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건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준호가 발뺌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직접 자기 입으로 잘못을 인정한 거였습니다. 이걸 공개하면 이준호는 끝나요. 의사 면허도 취소될 거예요. 민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민지를 바라봤어요. 이 젊은 여자가 3년 동안 이 증거를 품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왜 지금 나서시는 거예요? 뉴스에서 봤어요. 이준호가 기자회견 열고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거요. 속이 뒤집어지더라고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하늘이 도운 거였어요. 가장 어두운 순간에 빛이 찾아온 거였습니다. 최 부장에게 연락해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GP홀딩스 사무실에서 민지도 함께 참석했어요. 저와 최 부장, 민지, 그리고 변호사까지 4명이 모였습니다. 이 녹음 파일이면 모든 걸 뒤집을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예요. 하지만 전략이 필요합니다. 최 부장이 녹음기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표정이 진지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해요? 언론에 공개하는 건 효과적이지만 법적 절차가 먼저예요.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동시에 언론 브리핑을 하는 겁니다. 민지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직접 나서겠어요. 얼굴 공개하고 증언할게요. 저는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대단한 용기였어요. 3년 동안 홀로 아픔을 사귀며 기회를 기다린 거였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이준호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협박할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어머니 원수를 갚을 수 있다면요. 민지의 눈빛이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저는 민지의 손을 꽉 잡았어요. 함께 싸워요. 반드시 이길 거예요. 사흘 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검찰에 이준호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했어요. 증거 자료를 꼼꼼하게 정리해서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장소는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모여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민지가 먼저 단상에 올랐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3년 전 제 어머니가 이준호 원장의 의료 과실로 돌아가셨습니다. 53살이었습니다. 손녀 얼굴도 못 보고 가셨어요. 당시 이준호 원장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녹음을 공개하겠습니다. 녹음이 재생되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기자회견장에 울려 퍼졌어요. 기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빗발치듯 쏟아졌어요. 저도 단상에 올랐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꿋꿋이 섰어요. 수십 개의 카메라가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크가 앞에 놓여 있었어요. 저는 이준호의 장모입니다. 74살 과일 장수예요. 그는 제 남편 장례식 날 제 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장인이 운명한 바로 그날이요. 나중에는 제 딸에게 폭력도 썼습니다. 이 사람은 의사가 아닙니다. 가면을 쓴 괴물입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답변했어요. 진실을 말하는 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시원했어요. 오랫동안 가슴속에 쌓아두었던 말들을 쏟아내는 기분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뉴스가 터졌습니다. 모든 방송사가 이 소식을 전했어요. 저녁 뉴스 메인에 올랐습니다. 신문 사회면 톱 기사로 실렸어요. 인터넷에는 준호를 규탄하는 글이 넘쳐났습니다. 피해자 행세하던 가해자 가면 쓴 의사라는 제목의 기사가 쏟아졌어요. 여론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며칠 전까지 저를 욕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준호를 향해 분노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것 같았어요. 장모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러시면 안 돼요. 저 이제 끝이에요. 저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한치의 동정심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내가 먼저 시작한 거야. 내가 우리 가족을 무시하고 딸을 때리고 환자를 죽였잖아. 이제 대가를 치러. 제발이요. 합의해요. 원하시는 거 다 드릴게요. 돈이요? 얼마든지요. 재산 분할 소송도 취하할게요. 준호가 애원했습니다. 목소리가 울먹거렸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봤던 그 오만한 얼굴이 떠올랐어요. 늦었어. 돈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야. 이제 법이 너를 심판할 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평온했어요. 오랜 시간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검찰에서 준호를 소환했습니다. 아침 뉴스에서 준호가 검찰청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회색 점퍼를 입고 야구 모자를 눌러 쓴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어요.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부었지만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오만하던 얼굴이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남편의 유골함을 옆에 두고요. 거실에는 저와 지영이만 있었어요. 여보, 보여요? 저놈이 결국 무너졌어요. 당신 원수를 갚았어요. 유골함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억울함을 풀어낸 시원함도 있었어요. 지영이가 옆에 앉았습니다. 깁스를 푼 다리가 아직 불편해 보였어요. 하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엄마, 해냈어. 정말 해냈어. 지영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딸의 손을 꽉 쥐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재판이 남았어. 형사재판. 이길 수 있어. 엄마가 해냈잖아. 반드시 이길 거야. 지영이가 활짝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딸의 환한 웃음이었어요. 일주일 뒤 더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재산 분할 소송에서 준호가 소를 취하했어요. 탈세 혐의로 자신이 조사받게 되자 재산 욕심을 부릴 처지가 아니게 된 거였죠. 해외에 숨겨둔 20억 원 비자금이 전부 드러났거든요. 국세청에서도 제 세무조사를 종결했습니다. 혐의 없음으로요. 준호의 무고였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오히려 준호가 무고죄로 추가 고발당했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시장에도 소문이 퍼졌어요. 진실이 알려지자 상인들이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생선 가게 순자가 먼저 왔어요. 손에 오징어 한 마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친구가 그런 일 당하는데 믿어줬어야 했는데. 순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시울이 붉었어요. 저는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이해해. 그럴 수 있어. 정육점 사장도 왔어요. 채소가게 아주머니도 왔습니다. 하나둘씩 찾아와서 사과했어요. 저는 모두를 받아주었습니다. 50년 동안 함께한 이웃들이었으니까요. 단골 손님들도 돌아왔습니다. 30년 단골 아주머니가 배 한 상자를 사가셨어요.
말순아, 고생했다. 앞으로 잘 될 거야. 그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과일 가게에 다시 활기가 돌았어요.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으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총총 떠 있는 별들이 유난히 밝았어요. 남편이 저 별 중 하나가 되어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요. 곧 끝날 거예요. 저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복수의 끝이 바로 코앞에 보이고 있었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6개월간의 길고 긴 법정 싸움이었어요. 저는 증인석에 서서 진실을 말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았어요. 민지도 증언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그날의 이야기를 눈물 흘리며 전했어요. 준호의 변호사가 온갖 방법으로 발뺌을 시도했지만 녹음 증거 앞에서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준호 본인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으니까요. 판결이 내려지던 날 저는 지영이와 함께 법정 맨 앞줄에 앉아 있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에 땀이 흥건했어요. 판사가 주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법정 안이 고요해졌어요. 피고인 이준호를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징역 3년에 처한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드디어 끝났습니다. 지영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쁨인지 안도인지 모를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준호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양복이 구겨져 있었어요.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법정 경위가 수갑을 채웠어요. 철컥하는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준호가 끌려나가면서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눈이었어요.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한치의 동정심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대가였으니까요. 법정을 나서자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할 말이 많았지만 짧게 말했어요. 남편과 딸의 원수를 갚았습니다.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어요. 일주일 뒤 의사협회에서 준호의 의사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유죄 판결에 따른 당연한 조치였어요. 병원은 문을 닫았습니다. 간판이 내려지는 날, 저는 골든 페어 타워 앞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커다란 간판이 크레인에 매달려 내려왔습니다. 준호의 이름이 새겨진 간판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골든 페어 타워에서 준호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빈 병원 공간에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예정이었습니다. 소아과 병원이라고 했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질 거예요. 그게 좋았습니다. 지영이의 이혼도 확정되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어요. 재산 분할 없이 깔끔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지영이가 법원에서 나오며 활짝 웃었어요. 엄마, 나 이제 자유야.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지영이의 어깨가 들썩거렸어요. 울음인지 웃음인지 모를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잘했어, 지영아. 이제 새 출발하는 거야. 지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햇살이 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평화로운 표정이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어요. 시장에 봄 과일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딸기, 참외, 수박. 가게 앞에 색색깔 과일들이 쌓였습니다. 손님들이 북적거렸어요. 30년 단골 아주머니가
딸기 한 상자를 사가셨습니다. 말순아, 이제 좀 편해졌어? 네, 이제 괜찮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민지가 가끔 시장에 찾아왔습니다. 과일을 사가기도 하고 그냥 수다를 떨기도 했어요. 우리는 묘한 동지가 되었습니다. 같은 사람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언니, 저 요즘 봉사활동 시작했어요. 의료사고 피해자 가족 모임이에요. 저처럼 억울한 사람들 많더라고요. 민지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표정이 밝아져 있었어요. 3년 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응어리가 풀린 것 같았습니다. 잘 됐다. 내 경험이 다른 사람들한테 힘이 될 거야. 혼자 사귀지 말고 함께 나누는 게 좋아. 언니 덕분이에요. 언니 아니었으면 평생 혼자 사귀고 있었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지영이가 찾아와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표정이 밝았어요. 엄마, 나 다시 일 시작하려고. 저는 눈이 동그래졌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어디서? 친구가 운영하는 꽃집이야. 일단 거기서 배우면서 나중에 내 가게 차리려고. 꽃이 좋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 지영이의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열정이었어요. 몇 달 전까지 울기만 하던 딸이 이제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좋아. 엄마가 응원할게. 돈은 걱정 마. 필요하면 말해. 고마워, 엄마. 엄마가 있어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 지영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딸의 품에서 은은한 꽃향기가 났어요. 행복했습니다. 5월 어느 날 저는 남편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산기슭에 자리 잡은 작은 묘소였어요. 푸른 잔디가 깔려 있었습니다. 주변에 진달래가 피어 있었어요. 저는 남편 앞에 앉았습니다. 준비해온 과일을 놓았어요. 사과, 배, 귤. 평생 함께 팔았던 과일들이었죠. 막걸리 한 잔도 따라 놓았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거였어요. 여보, 다 끝났어요. 저는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돌이 손끝에 닿았어요. 남편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인간 감옥에 갔어요. 3년형 받았어요. 의사 면허도 취소됐어요. 지영이도 이혼하고 새 출발 준비하고 있어요. 꽃집에서 일 배운대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살랑살랑 흔들렸어요.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당신이 보고 싶어요. 많이 보고 싶어요. 밤마다 당신 생각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을 다 해냈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곳에 앉아 있었어요.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불고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았습니다. 평화로웠어요. 여보, 나 이제 괜찮아요. 걱정 말고 편히 쉬세요. 저승에서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저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마음도 가벼웠습니다. 여름이 되었습니다. 과일 가게에 수박이 쌓였어요. 초록색 수박들이 가게 앞에 탑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수박을 쪼개서 손님들에게 맛을 보여줬어요. 달콤한 수박 향기가 시장에 퍼졌습니다. 빨간 수박 속이 햇살에 반짝거렸어요. 지영이가 꽃집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찾아와서 과일을 사갔어요. 장미꽃 한 다발을 들고 올 때도 있었습니다. 표정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어요. 엄마, 나 요즘 행복해. 정말 행복해. 지영이가 수박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수박즙이 턱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저는 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멍자국이 사라진 깨끗한 얼굴이었어요. 웃음이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그래, 내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해. 그게 엄마 소원이야.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딸의 행복이 제 행복이었어요. 가을이 왔습니다. 사과와 배가 풍년이었어요. 가게에 과일이 넘쳐났습니다. 빨간 사과, 노란 배, 주황색 감. 색깔이 고와서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았어요. 저는 매일 아침 과일을 정리하고 손님을 맞이하고 저녁에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알았습니다. 복수에 매달리느라 잊고 있었던 것들이었어요. 어느 저녁 가게 문을 닫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쳐 나왔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여보, 오늘도 장사 잘했어요. 사과가 많이 팔렸어요. 저는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저 하늘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웃으면서요. 생선 가게 순자가 다가왔습니다. 손에 생선 비늘이 묻어 있었어요. 박 여사, 오늘 회식 어때? 우리 시장 상인들이랑. 정육점 사장이 고기 쏜대.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지. 가자. 오랜만에 다 같이 모이네. 순자와 함께 시장 골목을 걸었어요. 형광등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상인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채소가게, 생선가게, 정육점. 50년을 함께한 이웃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묻혀 걸었어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어요. 특별할 것 없는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을 되찾기까지 얼마나 힘든 싸움이 있었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눈물도 흘렸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어요. 하지만 버텼습니다. 남편을 위해, 딸을 위해,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요. 그래서 이 평범한 하루가 더욱 소중했어요. 평범함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제는 알았습니다. 저는 74살 과일 장수입니다. 평생 과일을 팔며 살았어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손이 움직이는 한, 다리가 버텨주는 한 이 가게를 지킬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썩은 과일은 죗값을 못 받는다는 것을요. 아무리 겉이 번지르르 해도 속이 썩으면 결국 들통나는 법이에요. 그리고 나쁜 사람도 결국은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요. 하늘이 무심한 것 같아도 결국은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내일도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과일을 정리할 겁니다. 손님들에게 웃으며 인사할 거예요. 저녁에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아 하루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그게 제 삶이니까요. 그리고 그 삶이 저는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인생 소풍이었습니다.